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일에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인데 지금 뭐 이제 2주가 넘었어요. 뭐 2주 정도 된 것 같네요. 회원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영상을 이제 준비한 거고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스탠스 써있죠.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정답을 논할 때 자, 오를 거다 내릴 거다가 궁금한 거예요. 오를 것, 내릴 것. 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이게 궁금한데 내가 오른다 그래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린다 그래서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을 해서 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시키고 내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개인적인 스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포지션에 의해서. 다만 이제 서민들은 자, 서민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주택을 소유를 할 때 어떻게 소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거냐 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개인적인 스탠스 이걸 이제 궁금해서 이제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자산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뭐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뭐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뭐 자산관리 측면에서 막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런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공부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방향성이고 앞으로 나는 자산을 굴릴 때 이렇게 운용을 할 거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든 어떤 자산이든 가격은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저는 경제의 핵심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수자 많으면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매도자가 많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는 어떤 걸로 결정이 되냐면 심리적인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제 팔자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심리적으로 미디어고 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자꾸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글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사는데 몰리고 파는데 몰리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왜곡을 만들어요. 이 왜곡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버블과 침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버블과 침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뭐냐.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치가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이라 그러면 가치를 어디다 산정을 해야 될까요? 자, 땅의 가치? 자, 이 땅의 가치라는 건 또 얼만데?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뭐고 하는 거는 이익이라든가 갖고 있는 자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다 이런 걸 물론 사람마다 측정 방식은 다르지만 측정을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은 훨씬 모호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임대를 계산을 해보면 이익으로 산출이 가능하죠. 쉽게 얘기를 해서 10억짜리 집인데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여기서 뭐 세금이고 뭐고 이런 거 저런 거 떼고 해서 순소득이 얼마냐. 자, 10억에 1000만원이면 1%예요. 지금 은행금리 기준금리보다도 낮아요. 기준금리보다는 이제 높은데 우리가 이제 대출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소득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적정이 5억 정도면 얼마예요? 2%예요. 자, 이제 이게 3억 정도면 이제 한 3% 되겠지. 3.5% 정도 되려나? 그러면 요 안에서 어느 정도 선이 적정 가치다 라는 것들을 이제 산출하고 가는 거죠. 거기다 부채 규모를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체 평균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데가 강북의 뭐 종로다. 종로인데 이 전체 가구 수의 부채 평균을 봤더니 뭐 부채가 뭐 43%다. 뭐 35%다. 뭐 등등의 부채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중이 얼마 구간부터 버블이 껴있는 거냐. 이게 부채가 과다한 거냐. 자, 이자 비용은 계속 이제 지불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해볼 수는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나 똑같아요.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오른다 그러면 사고 내린다 그러면 팔고, 그렇게 이제 사이클이 진행해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장기 대출이 가능하죠. 필수 소비자다 보니까 장기 대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활용 범위가 넓은 장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추세가.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뭐예요? 집이 필요한 사람이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추세가 꺾였단 말이에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1년인가 2년부터 줄어드는 걸로 통계가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거는 제가 이제 공부한 지 좀 시간이 돼서 정확한 이제 언제부터이다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때부터 떨어진 걸로 생각이 되고, 보통 2008년도 이때부터 이미 이런 인구 감소에 대한 거는 예상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를 생각을 해보면 고령화가 있어요. 자, 태어나는 사람들은 주니까, 근데 죽는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세가 이제 인구 감소, 장기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의견이 없잖아요. 다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 거라는 건 이미 통계치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아요. 제 친구들 수준에서도 결혼하면 보통 이제 30대 40대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데, 30대 40대 이제 결혼 연령이 옛날에는 뭐 20대 초반부터 결혼을 하고 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이제 좀 찌들 대로 찌들다 보니까 이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책임감에서 굉장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출산을 하고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협의를 하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통계로 이미 한 명 미만인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건데, 주택을 이제 우리가 소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제 노령층에서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었는데 한 명이 하늘나라로 간다든가 하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주택 규모를 줄여요. 규모를 줄인다는 건 뭐예요? 자, 소형 평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소형 평수로 이동을 자꾸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대형 평형들은 어때요? 요거는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있는 사람들, 좀 여유롭게 소비재로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는 소비층이 굉장히 축소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 소형층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뜨고 했는데, 자,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의 목적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설계가 되고 할 때 사무 용도로도 많이 설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주거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는 스탠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형 평수 중에서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앞으로 좀 추구할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자, 요런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은 장기 롱텀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주택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인구가 줄어들 때는 어때요? 쇠퇴기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채를 많이 차고 주택을 소유하는 거는 투자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퇴보할 수 있는 결정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자산 포트폴리오를 미래를 그리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제 점검을 해가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주택이라는 거는 소유를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자산이 100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소유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튼간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도 가격을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강남하고 서초가 가장 비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인구에 대해서 수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주에 대해서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임금 일자리가 가장 많죠. 강남 서초가 있는 사람들,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제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여기 옛날에는 알파로 거기 어디야? 금융 메카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데가 어디지? 여의도? 뭐 요런 데들도 뭐 있었지만, 아무튼 요쪽보다는 여기가 주거 시설이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 탄력이 지금까지는 가장 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수요 공급 원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까운 주거지를 이제 거주지를 선호를 하죠. 근데 보면 강남에는 일자리가 한 7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어디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그 데이터를 이제 집계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여기저기 막 데이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인구가 한 56만, 사는 인구가 한 56만, 뭐 2명이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하겠죠. 결론은 뭐냐면 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는 70만 개인데 인구는 56만이다. 그럼 뭔 말이냐? 다른 쪽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14만은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70만 일을 하는 70만 명 중에서 56만 명 안에 드는 사람이 이 안에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도시 생긴다 그랬을 때 일산 빵 떴다가 이번에 일산보다 가까운 데 어디 생긴다 하니까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고. 왜냐면 일산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못 시키는 거예요. 자체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가 계속 서울이랑 소외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방에 고임금 일자리가 많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자리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택가격 같은 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뭐 지역별로 이제 보다 보면, 근데 이제 시장이 좋으면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매수세가 몰리다 보면 어때요? 이런 것과 관련 없이 그냥 다 오르면서 버블이 극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원, 뭐 최근에 보면 노봉구, 뭐 도봉, 뭐 등등등 해갖고 막 요런 데들이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 뭐 정책적으로 10억, 뭐 10억이 넘어가는 집은 뭐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있는 돈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내가 돈을 좀 벌었어. 그렇다 보니까 돈이 이제 돌고 돌면서 다른 데들도 이제 버블을 키우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폭락하고 망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하락은 가장 제한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딜까요? 강남하고 서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가 20억이 되면 뭐 이제 30% 빠진다 그러면, 뭐 다른 이제 뭐 이 강남 쪽 이제 외 지역은 뭐 예를 들어 지금 10억이다. 그럼 이게 이제 5억, 3억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주식도 보면 주도 섹터들이 이제 폭락이 오거나 뭐 하거나 하게 되면 빠질 때 덜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사이클도 보면 오를 때 보통 뭐 0.5배에서 3배인가?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통계 자료를 본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 빠질 때 20%에서 40% 정도 빠지는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더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 평균치보다 집값이 올라간 게 더 커요, 폭이. 그래서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이제 엮이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지만, 그래서 하락세가 굉장히 두텁고 길어지고 커질 수가 있다. 이제 하락 변동성이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강남 서초가 가장 비싼 이유는 고임금 일자리가 가장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력이 높으니까 어때요? 돈을 더 주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자, 수요 공급의 원칙.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구 측면에서 봐야 되고 일자리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지방에 어디 개발을 한다라든가 무슨 뭐 세종에 보면은 세종시 집값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집값들이 막 올라간 거 뭐예요? 테만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테마주들 막 움직이는 것처럼 테마를 탄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종 그 자체적인 일자리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요런 부분에서 이제 뭐 공무원 갖다 밀어넣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통계를 한번 보니까 그 이상의 주택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이게 통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끝이 별로 안 좋을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국의 주택가격과 상승폭 등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40분 걸린다. 자, 여기까지 가는데 30분 걸린다. 여기가 더 비싸요. 여기가 더 싸고, 여기 20분 걸린다. 그러면 여기가 또 더 싸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가격이 굉장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주택을 이제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미 뭐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주택을 이제 결정을 하고 뭐하고 해요. 내가 사는 집들도. 근데 그냥 우르르식의 이제 뭐 부채를 내 가지고 집을 사고 뭐하고 한다는 거는 또 이제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지금부터는, 왜냐면 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두텁게 몰려있는 쪽 말고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슬럼화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자,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장기적으로 이게 한 번씩 이제 두들겨 맞는 데가 있어요. 미국은 2008년도에 두들겨 맞았고, 일본은 과거에 뭐 엄청난 버블이 왔을 때 일본 도쿄를 파면 전 세계를 다 산다 그랬어요. 미국을 다 사고 남는다. 뭐 그 정도로 버블이 왔을 때,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제 몇 년도였는지는 제가 이것도 이제 잊어먹었지만 아무튼가 그때 이제 한 번 왔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집값 이제 뭐 경제 규모에 비했을 때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홍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베트남, 신흥국, 중국, 뭐 한국, 뭐 대만, 뭐 등등등 아시아권이 부동산, 그러니까 쉽게 부동산보다 주택의 버블화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나라 집값보다 어디가 싸다 비싸다 이제 가격적인 논리로가 아니고 경제 규모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그때 한번 계산을 했을 때는 요렇게 계산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부동산 폭락은 요런 쪽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는 또 전세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전세제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세를 이해를 해야 될 때 뭐냐면 깡통전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산당 같은 데서 기업들이 빠지면서, 기업이 망하든가 빠지고 하면서 깡통전세가 산단 주위로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과거에 보면 뭐 거제도라든가 뭐 이제 조선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이런 게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세가 뭐냐면 한 명이 뭐 수채, 수십, 수백 채를 갖고 있어요. 전세로 돌리고 해갖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게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것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법인화해서 수십 수백 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집값이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파산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 수십 수백 가구가 전세로 들어가서 이걸 떠안아야 되는 거야. 이 빚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먹을 제도예요. 전세를 보통 선택을 할 때 왜 선택을 하냐, 월세로 살면 100만 원인데 전세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하면 50만 원이면 돼. 자, 전세는 안전하다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이득이야.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법인화에서 갖고 있는 이런 이제 뭐 전세 제도를 악용해갖고 수십 수백 채를 갖고 굴리는 사람들이 돈 다 벌어가요. 집값이 떨어지면 어때요? 자, 이자 몇 푼 아껴보자고 이제 수억씩였다가 이제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게 맞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월세를 사는 게 맞습니다. 전세로 살 정도 되려 그러면 강남 서초 정도에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내가 부채가 없이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 말고는 어, 월세로 사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신도시도 보면 항상 강남의 부족한 주택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설정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곳, 인구가 몰려 있고 인구 밀집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한 곳에 이제 신도시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집이 부족한 걸 메우고자 라고 이제 신도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또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뭐 요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핵심 포인트는 항상 이제 얼마나 가깝냐 요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강남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이유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남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빈부격차,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가니까 이런 쪽에선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미래에는 보면 과거에도 이제 뭐 1980년대나 이때 때 보면 강남도 이제 뭐 동밭이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미래 도시를 이제 그려갈 텐데, 기업들이 이제 미래 도시들을 이제 구축하고 뭐 하겠죠. 구글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 보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인구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데들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라인을 뭐 집어넣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옥상에다가 뭐 드론 착륙장을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인구수가 없는 쪽들, 그런 쪽들의 인프라가 몰려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다시 강남, 서울에서 지방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는 거죠. 또 코로나라는 것들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 살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질병이라는 게 좀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자, 인구가 이동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로 잡히고 있어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인구들이 실질적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프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것들은 커질 가능성들이 높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원주택이니 뭐니 해가지고 경기도권에서는 굉장히 이런 집들을 많이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값도 많이 싸니까. 그런데 보면 뭐 근데 이제 뭐 직업이 이제 서울에 있고 뭐하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훨씬 쾌적한 환경이고 싸게 뭐 잘 살 수 있어도 뭔가 이제 여건상 인프라라든가 이런 여건상 이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좀 받쳐주고 뭐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서울이 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20, 30년 후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면 주택 양극화,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포지션을 냉정하게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하지 않은 포지션에 목매지 말자. 쉽게 말하면 자, 강남 서초가 비싸고 여기가 메인인데 여기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죠. 자, 여기에 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주택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채를 뭐 50%, 뭐 70% 갖고 또 돈도 없으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요 70%에다가 플러스 알파 신용대출까지 씁니다. 자, 이런 신용대출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주택 판매업자들이 다 이제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부채를 막 70% 알파에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깡통이 담보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언젠가는 깡통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롱텀인 관점에서 저는 그래요. 제가 가진 스탠스는 인구는 줄 거고, 또 4차 산업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뭐하고 하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빠지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자산이 소유가
이익이 될 수 없는 감가상각의 자산으로 돌아설 거라고 봐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서 자동차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진 않잖아요. 떨어질 걸 알면서도 편의성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도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 갈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남동이라는 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의 강남과 한남, 이제 한남 같은 경우는 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좀 있는 사람들이 뭐 조망권이니 뭐니 해서 삶의 질을 좀 어떻게 뭐 가치로 바꿔가지고 좀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남동 같은 데가 그런 쪽들이 좀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이런 데들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유망하겠죠. 그럼 내가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택을 꼭 소유의 개념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게 개인적인 스탠스고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집값의 수배, 수십 배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부채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일반 서민들과는 포지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포지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또 여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충당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물 관리에 효율적이에요. 하락을 버틸 수 있는 힘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구축해둔 인프라를 위해서 보유 포지션을 유지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일자리라든가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 뭐 가족, 이런 포지션들이 그 지역에 다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잘 버텨내는 습성들이 있어요. 주식은 언제든지 우리가 황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아서 내가 현금화할 수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불편하죠. 또 팔아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주변으로 집을 가려면 여기도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금을 예를 들어서 2, 3억 내면 난 여기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부채를 끌어안고 끙끙대면서도 세금 오르고 뭐하고 해도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남거지라 그래요.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주택은 수십억 하는데 내가 이거 수십억의 집을 팔면 예를 들어 세금 다 떼고 나면 주변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세금을 아낀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돈은 몇 푼 남는데 이제 뭐 주변 인프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세금이 늘어난 만큼 또 비용이 이제 지출 비용이 늘어난 만큼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수십억 갖고 있는데 커피값 5,000원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라면은 이렇게 살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세금 부담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앞으로는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걷기 가장 편한 데가 이제 부동산이에요. 이제 주택이고 부동산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죠. 집값이 올라주면 땡큐예요. 말로는 집값이 올라서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항상 이제 뭐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정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강북 지방 뭐 요런데 이제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몰빵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비율로도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유 자산의 뭐 이제 70% 이상이라든가 부채가 또 보유 자산 뭐 다 하고도 부채가 뭐 30% 70%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죠. 다른 투자 수단이라든가 뭐 저축이라든가 뭘 할 여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내 생활에서 뭔가 조금만 삐끗해버리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포지션 설정을 해야 된다. 메인 주택을 소유할 능력이 없다. 내가 강남, 한남, 뭐 서초 그럴 때 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 목표로 가져가기는 과거처럼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유 자산이 많이 없으니까 은행 같은 데서 돈도 많이 안 빌려줍니다. 또 금리도 비싸요. 자, 상대적 박탈감. 자, 다들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내 집만 안 올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강북에는 굉장히 많아요.
요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수요 공급,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내 집도 올라요. 내 집값도 올라간다고. 근데 이제 딴 데보다 덜 오르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도 어때요? 이사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남 거지들처럼. 근데 인프라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생활은 더 쪼들리는 거야. 집값은 올랐는데 생활은 더 쪼들리는 거죠. 뭐 보유세 많이 내야 돼, 뭐 많이 내야 돼. 또 그런다고 팔자니까 또 이제 양도세도 이빠이 걷어가. 양도세 이빠이 걷어내가면 난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주변 인프라를 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채를 최대한으로 줄여야죠. 내가 지금 포지션을 유지할 거다 그러면 부채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의 포지션을 쫄딱 망하는 거.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역전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내려가요. 집값이 더 싸.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주택 소유자가 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잠수를 타겠죠. 그렇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지만 아무도 사질 않겠죠. 왜? 전세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데 그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금을.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리스크를 비워봤을 때 매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사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이걸 떠안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누가 대신 떠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2, 5년 지났는데 운 좋게 해결이 되면 다시 뭐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라든가 또 이제 더 좋은 기업이 들어갔고 지역 경제가 산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전세로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제도라는 이 자체가 빌어먹을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에 부채를 얹은 거라고 보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삽니다. 집을 사서 이제 100을 갖고 있어요. 집값의 100%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전세를 줍니다. 전세를 뭐 80% 90%에 줘요. 이렇게 주면 10% 갖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집을 내가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이걸 갖고 어때요? 10채를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욕심이 껴요. 머리 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제 차명 계좌를 만듭니다. 차명을 만들어서 법인화를 해요. 그래서 사이클이 딱 왔을 때, 자, 요런 게 가능한 범주 안에서 이게 집값이 폭락하고 오래 빠지고 뭐하고 하면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어떻게 돼요? 이런 매수 욕구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계속 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 둘, 10, 100 이렇게 해서 계속 사담아가기 시작해요. 계속 여기다 자금을 태우면서 여력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이거 감당 안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진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들어갔던 한 채 값만 토해놓고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을 이미 차명으로 다 돌려놨으니까 자산은 살아있어요. 여기 투자했던 한 채 값만 날라가고 자, 이 10채, 100채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그 빚을 떠안는 거예요. 이게 전세제도예요. 이 깡통 전세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라든가 왜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제도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걸 나라에서 담보를 해주냐, 보증을 해주냐. 뭐 전세 보증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드는 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적자가 쌓일 겁니다. 이런 게 한번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국가기관도 파산해요.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으로 메워야 돼요. 그럼 세금을 더 걷어야 되죠. 다 내 주머니에서 뜯어가서 이제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증보험 같은 거 가입 안 되고 뭐하고 하면 이거를 국가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과거에 디트로이트 같은 데도 망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파산을 했어요. 주가 파산을 하니까 어떻게 됐나? 주가 파산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연금 받던 사람들 연금 다 깡통 났죠. 연금을 앞으로 20년 더 받아야 되는데 깡통 났어요. 아무도 안 줘요. 파산하니까.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건 나중에 자, 수요가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이제 부실을 계속 터트려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이제 건들려고 안 하겠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크게 터지겠죠. 골물대로 골마야 터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터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집을 사야 돼요. 전세를 살 거면 집을 사야 됩니다. 사서 버텨서 깡통이 나더라도 집을 내가 갖고 깡통 나는 게 낫지. 올라가면은 남들이 가져가고, 예를 들어 집값이 빠지면 내가 떠안아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전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월세가 100만 원인데 전세로 살면 80만 원만 내면 돼. 이거는 이제 눈속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미래의 포지션은 우리가 고민해보고 지켜봐야 된다. 인구 감소, 생산성이 축소가 돼요. 자, 수요 공급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결국은 뭐예요?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만 보고 있다고. 부동산 불패. 부동산은 영원히, 주택은 영원히 빠진 적이 없어.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동안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30년이었고 앞으로의 30년은 인구가 줄어드는 30년일 거란 말이지.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태어날 거야? 뭐 누가 낳아줘야 뭐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산이 안 돼. 인구가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런다고 무슨 영화처럼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공장에서 인간을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주택 수요는 계속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는 주택도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2025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명, 3명이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핵가족화 되면서 이게 1명, 2명으로 쪼개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핵가족화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이 수요를 메울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 봐야 제가 생각했을 땐 3년에서 5년이에요. 이제 10년 이상을 놓고 본다 그러면 거의 저는 이거는 빈집들 많아지고, 지금 뭐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빈집들 많아지고 뭐 이제 지방 도시들은 슬럼화되고 이런 게 거의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지 않나. 2020년에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한다 라고 이제 스탠스들이 이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과거에 보면 2008년도부터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폭락했을 때 이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왜? 여기 이제 고령화라는 우리가 변수를 껴넣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미래에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뭐 하면 그래도 중진국 이상은 올라가 있으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인구를 이민자들은 받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온다 그러면, 자, 이거는 거꾸로 리레이팅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런 포지션들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만들어진다 그러면 3년, 5년 전에는 이미 시그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시그널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장기적으로 주택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시그널들이 진짜 수치로 확인이 되는 것들을 몇 년 정도는 지켜보고 우리가 포지션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은 는다. 그러면 이건 수요 공급 원칙으로 딱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인구 감소는 시작됐는데 왜 주택 가격은 오를까? 지금 왜 그럴까요? 자, 비트코인은 왜 오르나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과거에 닷컴 버블 때 닷컴 기업들은 10억 버는 회사가 왜 조 10조씩 거래가 됐어요? 돈은 10억 버는데 1억 버는데 왜 조에 막 사고 팔고 해? 10조에 왜 사고 팔고 하냐고. 사람들이 미쳐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광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택시장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잘 팔고 내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채, 100채, 수백 채, 수천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잘 팔고 한 채로 줄여놓은 사람들이 승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막 뭐 따라붙는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인 가구 수가 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노이즈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 인구는 이미 이제 줄기 시작하는데 이 노이즈가 어차피 1, 2년 만에 확 줄진 않을 거니까 천천히 줄어갈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한 노이즈를 1인 가구 수들이 늘면서 조금 메워준 부분이 있지 않냐. 여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주택의 소형화 진행 중. 대형 평수는 미래가 없다.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른 것들도 이제 통계를 좀 보면 소형 주택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20평, 30평형대, 뭐 40평 이상 평형대는 상대적으로 이제 총 금액으로 보면 금액은 더 클 수도 있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훨씬 이제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은 가장 위험한 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폭락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탠스가 이런 폭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만들어지면 대규모 노숙자가 양성이 되죠. 우리나라는 기업의 부실이 터지면서 IMF 때 서울역이 한번 붐빈 적이 있었죠.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부동산 폭락으로 엄청난 노숙자들이 양성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숙자라는 거는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죠. 근데 뭐 이제 도살장 끌고 가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뭐 이제 문제가 되죠. 노숙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양성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신경을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쓰고 뭐하고 하는데, 결국은 국가 자체에서 보면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죠. 미래를 포기한 인구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경계 심리를 항상 갖고 있어요. 한국은 이런 폭락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리고 훨씬 혹독할 거다. 이번에 만약에 부동산 하락이 진행이 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국가보다 훨씬 혹독할 거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IMF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훨씬 건전화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실화에 대한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거죠.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계가 훨씬 위험하다. 가계가 기업보다 훨씬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위험이, 경제 위험이 가계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민층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뭐 문제가 한번 생기고 뭐하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좀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입맛에 맞게 떠드는 사람들 앉혀주고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고, 한국은 이제 IMF 때 서울역이 붐볐는데 이때 이 IMF로 인해서 어때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만약에 주택의 대규모 폭락을 경험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도 건전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온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활용 방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주택만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가는지를 이제 보다 보면 뭐 10년, 20년 안에 어떤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IMF가 이번에는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제 한국의 대규모 노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끌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뭐 빈부격차가 커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니까, 자산 가격들이 많이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막 이것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벼락거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주변보다 가난해진 거야. 소유하고 있던 사람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걸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두 번 죽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떻게 죽어요? 상대적 박탈감으로 죽어요. 그래서 요걸 따라가야 돼. 이번은 어때요? 영끌을 합니다. 영끌에서 벼락거지를 탈출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는데 이 사람 걸 또 꼭대기에서 받아줘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나는 완전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포지션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 항상 합리적인 방향을 고민을 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자.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소유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심하고 장기적으로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 저는 암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활용 방안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은 필요해요. 우리가 필수 소비재죠.
자동차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저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없는 포지션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주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데 내가 주택 가격은 빠졌어도 내가 대출이 없다라 그러면 대출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스스로 감당 가능한 부채 규모를 산출을 해서 지금 같을 때 부채 규모를 미리 줄여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담보대출이고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출이 잘 나오죠. 저금리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회원분들 같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폭락으로 뭐 엄청난 세일을 해줄 때 그럴 때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정책적인 포지션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주택연금제도 가격이 빠지든지 말든지 주택을 지금 가격을 잘라가지고 연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내가 집을 사면서 이게 소유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집을 사는데 뭐 예를 들어 10억이 들어가, 뭐 예를 들어 2억이 들어가, 2억에 집을 사놓고 이걸 30년 동안 나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미 판 거잖아. 연금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55세인가 이상부터 되나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봐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눠서 받으면서 이 자금을 활용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오르는 데서는 이제 소외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이제 폭락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자동차처럼 또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수 소비재니까.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다 밖에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집안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또 이제 경기 하락 시기가 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라는 거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가 폭락 구간이 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반등이라는 건 있을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빠진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빠져도 한 번에 뭐 이렇게 그냥 계곡처럼 무너진 게 아니고 무너졌어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격이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런 구간들 동안에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내가 2억에 샀는데 이게 나중에 1억이 된다 그래도 요 안에서 1억의 가치 이상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와 하락 시기, 지금 같을 때는 부채 규모를 무조건 줄여둬야 되는데 부채를 늘려서 집을 사는 거는 거꾸로의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채를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의 인프라 이걸 포기를 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5억이 내 돈이 들어가 있고 뭐 5억이 부채야. 근데 이 5억이 처음에 들어갈 때 2억 3억에 들어갔어. 근데 이게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자, 이 부채를 상환해버리고 내가 2, 3억짜리 집에 살면 2, 3억이 남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40% 빠져버리면 나는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집을 그냥 갖고 있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인프라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잡히면, 생활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월에 1000만원 쓰는 사람이 이걸 줄여서 월에 300 쓰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원비 뭐 이런 걸로 예를 들어 500이 들어간다. 그럼 이걸 줄인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애초에 보낼 수도 없는데 있어서 보내다가 내가 이걸 이렇게 줄이려고 하면 이건 쉽지가 않아요. 생활 수준을 줄인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없던 사람은 괜찮아요. 원래 어차피 하지도 못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부채가 많다 그러면 부채를 무조건 줄여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돈 좀 깨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또 소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주택이라는 거는 필수 소비재니까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이제 주택에 대한 개인적인 스탠스들을 좀 정리를 이제 지금까지 해드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뭐 요거를 제가 이제 뭐 자산 관리 한다고 이제 뭐 떠든 것도 아니고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내 포지션에 주택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간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 미만이다. 그러면 이거는 투자 매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집이 10억인데, 10억이면 예를 들어 5%가 되려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5%가 되려 그러면. 자, 월세가 한 400, 500은 돼야 돼요. 자, 월세가 400, 500 안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투자 매력이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유의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 개념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자 10년, 20년도를 놓고 봤을 때 연평균 8% 성장 정도가 거의 담보돼 있어요. 분산해서 지수를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요 데이터가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6% 플러스 알파인데 자, 이 6% 올라가는 거에서 배당은 빠진 거니까 대충 한 8% 정도가 합리적인 포지션이에요. 자, 이거에 이제 절반 이상의 수익 모델 정도는 나와야 소유의 개념이 좀 이득이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웃퍼폼 수익률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아웃퍼폼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 그러면 지금 월세가 100만 원 하면 집값이 못해도 뭐 1억, 2억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억, 2억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월세 100만 원짜리 집이 보면은 지금 뭐 한 5억, 10억씩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밸류에이션 해봐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건 1%, 2%인데 은행금리 이거보다 더 주고 내가 예를 들어 부채를 갖고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부채를 탕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원리로 인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빼놓고 그냥 이런 이 기준에서 밸류에이션을 산출을 해보면 뭐 월세를 지금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늘릴 수 있다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뭐 5억 10억이다 집값이. 그럼 월세는 뭐 200만 원 알파로 늘릴 수 있다. 이럴 가능성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집은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더블 이상은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반절 이상은 빠져야 되지 않냐. 라고 보고 있는 게 제가 가진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비싸고 장기적인 성장성도 없다. 밸류.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해봐도 자, 버블이라는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버블인데 이게 성장성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요거는 또 이제 수용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되는데 성장성을 생각을 해봐도 인구는 계속 이제 줄고 있는 포지션이니까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장이 아니라 쇠퇴를 하는데 버블 포지션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지 않나. 이게 제가 가진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회원분들이 자꾸 이제 물어보시고 모릅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봤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많이 못하고 안 하고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보다는 회원분들 좀 리딩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 같은 부분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 중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을 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많은 부분들도 있어서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오류를 좀 줄이고 틀린 말 같은 걸 제가 좀 덜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로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는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